화면 오른쪽 하단에 오후 7시 48분이라는 숫자가 떴다. 나는 뻐근한 눈을 비비며 마지막 데이터 보고서를 저장했다. 사무실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도시의 네온사인이 유리창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깜박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밀었다. 서연아, 아직도 도착 안 했니? 온 가족이 너만 기다리고 있잖니?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배경으로는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려? 나는 영문을 몰라 휴대폰을 쥔 손에 무심코 힘을 주었다. 아이고, 얘 정신 좀 봐. 오늘 내 환갑이잖니.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준우가 말 안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역정이 섞여 있었다. 빨리 오너라. 음식 다 나왔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 박준우는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서둘러 책상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배경은 마찬가지로 소란스러웠다. 여보, 준우의 목소리는 어딘가 캥기는 듯했다. 어머님 환갑잔치 신라호텔에서 한다며. 다들 아는데 나만 몰랐던 거야?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감출 수 없었다. 아, 내가 깜빡했네. 요즘 너무 바빠서. 그는 우물쭈물했다. 얼른 와. 엄마 화나셨어. 화가 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지금 화를 낼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가방을 집어들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며 마음속으로 남편을 수천 번은 욕했다. 택시는 퇴근길 정체에 갇혀 느릿느릿 움직였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을 보며 내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켰다. 준우와 결혼한 지 5년. 시어머니는 늘 나를 사사건건 못마땅해 했다. 나는 평범한 교사 집안 출신이었고 시댁은 건설 자재 사업으로 일어선 집안이었다. 시어머니는 늘 우리 집안이 격에 맞지 않는다며 불평했다. 신라호텔의 휘황찬란한 로비는 나를 더욱 위축시켰다. 나는 평범한 셔츠에 슬랙스 차림이었고 이곳의 분위기와는 명백히 어울리지 않았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다이너스티 홀로 향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소란스러운 소음이 나를 덮쳤다. 홀 안에는 커다란 원형 테이블 3개가 놓여 있었고 자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눈에 봐도 모두 시댁 친척들이었다. 고모와 이모들은 목소리를 높여 웃고 떠들었고 사촌들은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준우는 메인 테이블에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다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시선을 피했다. 아이고, 우리 바쁘신 분 이제 오셨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는 일부러 높인 듯했다. 그녀는 오늘 짙은 붉은색의 고급 한복을 차려입었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쪽을 졌다. 목에 걸린 그 가격을 알고 있는 비치 목걸이가 조명 아래 반짝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어머님, 만수무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늦었네요. 오늘이신 줄 몰라서. 됐어. 시어머니는 내 말을 잘랐다. 왔으면 어서 앉아. 아, 맞다. 그녀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핸드백에서 계산서 한 장을 꺼냈다. 오늘 이 식사는 내 환갑잔치니 도리상 며느리가 효도하는 게 맞지. 서연아, 네가 가서 계산 좀 하렴. 내가 받아든 종이 위의 숫자는 내 혈액을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했다. 0원. 이건... 내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 서연이가 제일 능력 있잖니. 대기업 과장인데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 시어머니는 좌중을 향해 말하며 자랑스러운 듯한 말투를 썼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가 주는 환갑 선물이라고 생각할게. 다들 좋죠? 좋아요. 만장의 환호와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내 손가락은 계산서를 꽉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곁눈질로 본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앞에 놓인 냅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내게 잔치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일부러 이렇게 비싼 호텔을 골랐으며 일부러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압박해 계산하게 만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얼굴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내가 망신당하기를, 애원하기를, 이 친척들 앞에서 이 돈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깨달음이 갑자기 뇌리를 스쳤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평소 고액 결제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뽑아들었다. 물론이죠, 어머님. 내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들렸다. 당연히 제가 해야죠. 모두의 놀란 시선 속에서 나는 계산대로 걸어갔다. 카드 결제, 비밀번호 입력, 서명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의 안색은 좋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영수증을 건넸다. 어머님, 계산 다 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흥, 앉아서 밥이나 먹어. 시어머니는 영수증을 챙겨 넣으며 어딘가 분한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준우 옆에 의자를 빼서 앉았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사내 진미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다. 준우가 조용히 내 손을 건드렸다. 여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귓가에는 친척들이 시어머니에게 아첨하는 소리가 맴돌았다. 형님 복도 많으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효녀라니. 이 식사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되겠네요. 서연 씨 정말 통이 크네. 시어머니는 더위 양양하게 칭찬을 받으며 이따금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이 만만한 며느리 결국 내 말대로 꽐꽐이 듣는군.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계속 억압해온 이 여자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나는 시어머니의 홍조 띤 얼굴을, 남편의 피하는 눈빛을, 가식적인 웃음으로 가득 찬 이 자리를 보며 문득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얼굴에는 시종일관 격식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짧은 30분 동안 순종적이었던 며느리 이서연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집에 돌아온 순간 나는 마침내 폭발했다. 박준우 씨, 제대로 설명해. 나는 가방을 소파에 거칠게 던졌다. 억눌린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서 있었다. 여보, 엄마가 환갑은 큰 생신이잖아. 좀 성대하게 하는 것도 당연하지. 당연해?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밥 한 끼에 3천만 원이 당연하다고? 그리고 왜 나만 이 사실을 몰랐던 건데? 나는 서재로 달려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다. 계좌 잔액을 보는 순간 현기증이 덮쳐왔다. 우리의 공동 예금은 30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 돈은? 우리 지난달까지만 해도 8천만 원 가까이 있었잖아. 나는 따라 들어온 준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엄마가 시골집 수리해야 한다고 하셔서. 나는 눈을 감았다. 5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 첫 달 시어머니는 효도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가져갔다. 내가 승진해서 연봉이 오르자 그녀는 즉시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작년 그녀의 생신 때는 5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드렸다. 준우 씨, 우린 부부야. 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애썼다. 이렇게 큰 돈을 쓸 때는 적어도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엄마가 나 하나 보고 힘들게 키우셨어. 그는 내가 수없이 들었던 그 말을 반복했다. 이제 와서 좀 편하게 사시겠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편하게? 나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우리가 집 사려고 모은 돈이야. 우리가 아이를 가질 때를 대비한 비상금이라고. 준우는 침묵한 채 서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토록 선명하게 깨달았다. 이 남자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영원히 아내보다 앞선다는 것을. 깊은 밤 나는 침대에 뻣뻣하게 누워 옆에서 들려오는 준우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다. 휴대폰의 차가운 불빛이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은행 이체 기록을 하나씩 훑어보고 있었다. 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은 누적 1억 5천만 원이 넘었다. 여기에는 각종 명절 선물, 여행 경비,
그리고 오늘 먹은 천문학적인 가격의 식사비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가 떴다. 나는 이어폰을 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다. 서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와서 대청소 좀 도와라. 왕이모랑 그 딸이 미국에서 나보러 일부러 온단다. 그 집 딸은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연봉이 수억이래.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시어머니가 내 앞에서 남의 집 딸을 칭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번에는 최 교수의 딸, 그전에는 이 국장의 조카딸이었다. 매번 내가 자기 아들에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했다. 다음날 출근해서도 나는 넋이 나가 있었다. 점심시간 부서의 최 부장님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서연 씨, 다크서클이 심하네. 집에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따뜻한 라테 한 잔을 내밀었다. 최 부장님은 50대 초반으로 회사에서 몇 안 되는 여성 임원이었다. 왠지 모르게 그녀의 다정한 눈빛에 코끝이 찡해졌다. 부장님, 시어머니랑 잘 지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처음 10년은 원수처럼 지냈고 다음 10년은 친구처럼, 지금은 모녀처럼 지내지. 내 의아한 표정을 보더니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도 막 결혼했을 땐 시어머니가 온갖 트집을 잡았어. 그러다 어느 날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지. 고부관계의 핵심은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니야. 바로 그 사이에 낀 남자라고. 하지만 준우 씨는 늘 어머니 편만 들어요. 아직 젖을 덜 뗐으니까. 최 부장님은 냉소했다. 남자는 뼈아픈 선택을 몇 번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어른이 되지 못해.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기억해. 경제적 독립은 첫걸음일 뿐이야. 정신적 독립이 핵심이지. 네가 물러설수록 그들은 더 기고만장해질 거야. 이 말은 혼란스러운 내 세상에 한 줄기비처럼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두 가지를 결심했다. 첫째, 나만 아는 개인 계좌를 만들 것. 둘째,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더는 무조건 응하지 않을 것. 주말에 나는 시댁에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는 나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본 후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 왔구나. 이쪽은 왕이모 딸린다야. 스탠퍼드 나왔단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소개했다. 린다, 이 애가 내가 말했던 서연이, 준우 와이프. 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린다는 정교하게 관리된 손톱을 자랑하며 손을 내밀었다. 준우 선배, 대학교 때 인기 정말 많았는데 마지막에 선택한 사람이, 그녀는 일부러 말을 흐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스탠퍼드 좋은 학교죠? 근데 요즘은 유학파도 취업하기 쉽지 않다던데. 그녀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린다는 구글에서 오퍼 받았어. 연봉이 20만 달러래. 오후 내내 시어머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린다를 칭찬하고 나를 깎아내렸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닦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이건 그저 아들을 통제하려는 한 불쌍한 노부인의 술수에 불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여보, 엄마가 당신 린다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속상해하셔. 나는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답장했다. 정말 내 기분을 생각한다면 오늘 밤 우리 얘기 좀 해. 그게 아니라면 나도 더는 눈치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문자를 보내고 나니 기이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3천만 원짜리 환갑 잔치는 내 뺨을 후려갈겨 마침내 나를 깨어나게 했다. 최 부장님 말이 맞았다. 이제 준우가 선택을 해야 할 때였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선택하든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선택해야만 했다. 새벽 3시 휴대폰 벨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서연아.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초조했다. 네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다. 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느 병원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옷을 입었다. 준우가 비몽사몽간에 물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입원하셨대. 지금 가봐야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몸을 일으켰다.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당신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내가 운전해서 갈게.
나는 차키를 집어들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았다. 그가 돌아섰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의사 선생님이 뇌경색이래. 다행히 발견이 빨랐다고.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기억 속 어머니는 늘 온화하고 강인해서 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아빠, 잠깐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날이 밝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서연아, 오늘은 왜 안 오니? 그녀의 목소리는 불쾌했다. 내일 모임 준비할 거 도와주기로 했잖니. 그제야 오늘이 토요일이고 장을 봐드리기로 약속했던 것이 생각났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입원하셨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어머, 심각하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내일 집에 10명이나 오는데 네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니?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어머님,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세요.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이라고 네가 계속 지켜야 하는 건 아니잖니?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 아빠도 계시잖아. 점심때 잠깐 와서 장만 봐가면 되잖니? 뜨거운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님, 내일 모임은 취소하세요. 아니면 준우 씨한테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전 지금 엄마 곁에 있어야 해요.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이서연,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시집 왔으면 시댁 사람이거늘. 네 엄마 아픈 건 네 아빠가 돌보면 되지. 이렇게 시댁일라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돼?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분노로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심지어 해방감마저 들었다. 마침내 그녀를 정면으로 거절한 것이다. 30분 후 준우가 병원으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의 안색은 굳어 있었다. 여보, 어떻게 엄마 전화를 그렇게 끊을 수가 있어? 엄청 화나셨어.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그럼 지금 나한테 따지러 온 거구나. 아니, 엄마가 연세도 있으신데 네가 좀 참지. 박준우 씨.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 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셔. 그런데 당신 어머니는 나한테 극감 모임 준비하라고 윽박 지르셨고, 그리고 넌 지금 그게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는 입을 열려다 결국 고개를 떨궜다. 그런 뜻은 아니야. 엄마가 나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 또 그 소리였다. 나는 병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더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된 후 나는 3일간 휴가를 내고 간병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고 준우는 내가 회의 중이라거나 화장실에 갔다고 둘러대며 대신 받았다. 나흘째 아침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중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최 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서연 씨, 회장님께서 내일 한다 그룹과의 협상에 자네를 지명하셨어.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이건 기회야. 이 계약만 따내면 지역 본부장 자리는 자네 것이 될 거야. 가슴이 철렁했다. 지역 본부장은 연봉 2배, 독립적인 팀 운영, 그리고 더 많은 결정권을 의미했다. 하지만 내일은 어머니의 퇴원일이기도 했다. 저희 어머니가 내일 퇴원하세요. 최 부장님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연 씨, 워킹맘이 가장 힘든 게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거야. 하지만 어떤 기회는 놓치면 다시 오지 않아. 퇴근 후 아버지와 상의한 끝에 간병인을 고용해 어머니의 퇴원을 돕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는 내 손을 두드리며 말했다. 가서 일해라. 내 엄마는 아빠가 있잖니. 밤에 협상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전화가 또 왔다. 서연아, 내일 내 이모님 환갑이시다. 너 반드시 와야 한다. 그녀는 명령했다. 어머님, 저 내일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무슨 일이 가정보다 중요해? 그녀는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네 이모님 아들이 건설교통부에 있단 말이야. 준우네 회사에서 지금 정부공사 따려고 애쓰는 거 몰라? 네가 안 오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나는 준우를 쳐다봤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냥 휴가 내면 안 될까?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내일 잔치에는 못 가요. 준우 씨가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건설교통부 아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준우 씨니까요. 말을 마친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고함과 준우의 만류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헤드폰을 끼고 내일 협상 자료를 계속 준비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잠든 준우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한다그룹과의 협상은 놀랍도록 순조로웠다. 회장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협상이 끝나자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과장 다음 달 지역 본부장 공모 기대하겠네. 회의실을 나서자 23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모두 준우와 시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가장 최근 문자는 이랬다. 이서연, 정말 실망이다. 엄마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셨어. 이제 만족하니?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예쁜 노트 한 권을 샀다. 그날 밤 준우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날짜, 사건, 금액, 비고, 5월 16일, 시어머니 환갑잔치, 30, 0, 0원, 5월 20일, 시어머니 시골집 수리비, 명목으로 이체, 15, 0, 0원, 5월 25일, 친정어머니 입원 중, 시어머니 모임 참석 강요, 거절. 마지막 줄을 쓸 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다. 한 아내이자 한 딸의 각성의 기록이었다. 오늘부터 모든 억울함과 모든 부당함은 남김없이 기록될 것이다. 노트를 덮어 사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 노트는 언젠가 나의 무기가 되거나 혹은 나의 해방구가 될 것이다. 뭐라고? 어머님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내 손에 들린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다. 준호는 내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그냥 잠시만 계신대. 엄마가 혼자 너무 외로우시다고. 그리고 그는 우물쭈물했다. 우리 임신 준비하는 거 도와주고 싶으시다고. 나는 냉소했다. 결혼 5년.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했다. 정작 우리가 집을 사려던 계약금은 그녀의 온갖 급한 사정으로 다 써버려 놓고는 이제 와서 내가 주씨 집안의 대를 잇지 않는다고 탓했다. 준호 씨, 우리 얘기했잖아. 지금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내 경력도 중요한 시기야. 엄마는 여자가 가장 중요한 건 내조라고 하셔.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가 이내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그냥 조금만 참자. 엄마 오래 계시진 않을 거야.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 뒤로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그녀의 자개장을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나는 이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이장,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거야. 자개가 임신에 좋단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직원들에게 안방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잠깐만요. 내가 그들을 막아섰다. 안방은 저희 방이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안방이 볕이 잘 들어서 내 관절에 좋아. 너희는 작은 방에서 자. 나는 준우를 돌아봤다. 그가 한마디 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내 시선을 외면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공식적으로 우리 집에, 내 집에 침입했다. 첫 주 그녀는 내 화장품을 전부 자기가 인정하는 임산부 전용 브랜드로 바꿔버렸다. 둘째 주, 그녀는 부엌을 재배치하고 내가 아끼던 커피 머신과 와인을 창고에 잠가버렸다. 셋째 주, 그녀는 내 옷장에서 새로 산 정장 한 벌을 발견하고는 내 눈앞에서 가위로 조각내버렸다. 어디서 이렇게 야한 옷을 입고 다니려고. 그녀는 당당했다. 임신 준비하려면 헐렁한 옷을 입어야지. 나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준우의 태도였다. 내가 시어머니와 충돌할 때마다 그는 밖으로 피하거나 그냥 좀 참으라고 나를 설득했다. 한 달 후 깊은 밤, 나는 서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새 메일 알림이 떴다. 은행에서 온 월간 거래 내역서였다. 무심코 클릭했다가
한 줄의 이체 기록이 내 눈을 찔렀다. 6월 15일 김미숙님에게 이체 40,000원 4천만 원. 이건 우리에게 남은 거의 모든 예금이었다. 게다가 이체 날짜는 3일 전. 준우는 내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 나는 침실로 달려가 곤히 잠든 준우를 흔들어 깨웠다. 당신 엄마한테 4천만 원 보냈어? 그는 잠결에 놀라더니 이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이게 무슨 돈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엄마가 시골집 재개발 들어가는데 좀 손을 써야 한다고 하셔서 그는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또 집 얘기였다. 지난번엔 수리, 이번엔 재개발. 준우 씨, 그건 우리 집 살 돈이었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녀는 내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한밤중에 무슨 소란이야? 그녀는 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봤다. 어머님, 준우 씨 시켜서 가져가신 4천만 원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내 아들 돈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녀는 턱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그 돈은 원래 다 준우가 번 돈인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따져? 저희는 부부고 그건 공동 재산이에요. 나는 준우를 돌아봤다. 내일 당장 가서 그 돈 찾아와. 안 그러면 우리 이혼해. 이혼?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그래 해. 집도 차도 다 준우 명의인데 넌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나는 얼음동굴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준우를 쳐다봤다. 당신들 전부 계획한 거였어? 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나는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지 않고 서재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그 숨겨둔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한 줄을 추가했다. 6월 12일 박준우 시어머니에게 40,000원 무단 이체. 비고 결혼 위기. 다음 날 아침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는 내 자료를 검토한 후 안타깝게 말했다. 준우 명의의 재산이 많아 이혼 시 내가 실제로 분할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이 재산들이 혼인 후 공동소득으로 형성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은닉 증거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펌을 나서는데 최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 씨, 한다그룹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으로 2주간 출장 갈 사람이 필요한데 회장님께서 자네를 지명하셨어. 나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이건 하늘이 내려준 탈출 기회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쌀 때 시어머니가 침실 문을 막아섰다. 또 어딜 가려고. 임신 준비는 안 하고 맨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회사 출장입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못 가. 그녀는 명령했다. 내가 준호한테 전화할 거야. 하세요. 나는 여행 가방을 끌어냈다. 이번엔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요. 준우가 허둥지둥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택시를 불러놓은 후였다. 그가 내 가방을 잡았다. 여보, 이러지 마. 박준우 씨.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우리 2주 동안 서로 렁징하게 생각 좀 하자. 만약 당신이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선택을 해. 그 여자야. 아니면 나야. 택시가 아파트를 떠날 때 나는 백미러로 시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말하는 것을 보았다. 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기괴하고 슬펐다. 부산에서의 이주는 꿈만 같았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내가 누구의 아내인지 누구의 며느리인지 몰랐다. 나는 그저 이서연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다. 한다그룹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클라이언트는 내 제안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주말 클라이언트 측의 송 부회장이 내게 애프터눈 티를 청했다. 50대의 이 여성 경영인은 자수성가하여 현재 수십억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 과장 서울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부산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나? 그녀는 우아하게 커피를 저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아마도 나 이혼했어.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전 남편과 그 어머니는 여자는 내조나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목에 흉터를 보여주었다. 이거 시어머니가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야.
아들이 야근하는데 야식을 준비 안 했다는 이유로. 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 씨, 여자가 가장 힘든 건 일이 아니야. 상처가 닥쳐왔을 때 용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느냐지. 그녀의 눈빛은 횃불 같았다. 때로는 떠나는 게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야.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송 부회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휴대하고 있던 노트를 펼쳐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다시 읽었다. 모든 계산서, 모든 억울함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비행기 모드를 끄자 휴대폰으로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졌다. 가장 최근 것은 준우에게서 온 것이었다. 여보, 엄마 아프셔. 빨리 돌아와. 나는 냉소하며 답장하지 않았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여러 번 반복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집문을 열었을 때 나는 정말로 소파에 누워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준우가 눈이 벌개진 채 나를 맞았다. 여보, 엄마 정말 아프셔. 의사 선생님이 위험이래. 나는 짐을 내려놓고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시어머니는 확실히 꾀병 같지는 않았다. 힘없이 신음하면서도 나를 째려보는 것은 잊지 않았다. 이제야 기어 들어오냐?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준우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짐 챙겨서 어머님 병원으로 모셔. 나 부산에 있는 동안 집 알아봤어. 내일 나갈 거야. 뭐라고? 준우는 벼락 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여보, 제발. 준우 씨, 우리 이 시간 동안 서로 렁징하게 생각하자. 나는 그 노트를 꺼내 복사본을 그에게 건넸다. 이건 지난 몇 년간 당신 어머니가 우리에게 기여한 내역이야. 다 읽고 나서도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때 나를 찾아와. 시어머니가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준우야, 쟤 보내. 저런 불효막심한 며느리는. 엄마, 준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듯 입을 벌렸고 나 역시 얼어붙었다. 준우가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준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 선택 기다릴게. 하지만 기억해. 이번엔 나도 선택을 하는 거야. 나 자신을. 내가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준우가 마침내 내 임시 거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수염도 깎지 않아 덥수룩했고 눈은 핏발로 가득했다. 손에는 내가 준 노트 복사본이 쥐어 있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엄마가 이렇게 심한 짓을 하셨는지 몰랐어. 나는 그를 안으로 들여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그는 노트를 넘기며 손을 떨었다. 27페이지, 작년 엄마 생신 때 산 500만 원짜리 목걸이.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때 당신이 너무 비싸다고 했을 때 난 당신을 구두쇠라고 탓했지. 35페이지, 당신 엄마 입원한 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모임 가라고 억지 부렸던 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세상에,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7년을 사랑했던 이 남자는 지금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가 내 손을 잡았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변할게. 당신 편에 설게.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익숙했다. 한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이성이 고삐를 잡았다. 어떻게 변할 건데?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를 내보내고 드린 돈을 다 받아올 거야? 아니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앞으로 우리와 그분 사이에서 영원히 우리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어떤 대답보다도 더 가슴을 찔렀다. 준우 씨,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지 세 사람의 일이 아니야. 나는 손을 뺐다. 나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가 떠난 후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기진맥진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최 부장님의 메시지였다. 서연 씨, 회장님께서 한다그룹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시고 아주 만족해 하셨어. 지역 본부장 공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야. 준비됐나?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답장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일은 나의 가장 좋은 도피처가 되었다. 공모 준비는 내 모든 생각을 차지했고 잠시나마 부서진 결혼 생활을 잊게 해주었다. 그러나 운명은 더 잔혹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공모 전날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내가 집을 나간 후 처음으로 직접 연락한 것이었다. 서연아, 내일 가족 모임이다. 너 반드시 와야 해. 그녀의 말투는 강압적이었고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어머님, 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가정보다 중요해.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일 준우 사촌 형부 환갑 잔치야. 온 가족이 다 가는데 네가 안 오면 우리 주씨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니?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 내일 공모는 내 직업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어떤 일로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공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 발표는 논리정연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막힘이 없었다. 회의실을 나설 때 회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발표 좋았어, 이 과장. 이사회에서 다음 주 논의 후 결과를 발표하지. 휴대폰 전원을 켜자 수십 개의 미확인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다. 가장 최근 것은 준우가 보낸 것이었다. 서연아, 엄마가 우리 침실 뒤져서 당신 피임약 찾았어. 지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빨리 전화 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피임약은 내가 집을 나오기 전 서랍 깊숙이 숨겨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그걸 찾아낼 줄은 몰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우의 전화가 또 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엄마가 이 일을 온 친척한테 다 말했어. 지금 다들 당신이 주씨 집안에 애 낳아주기 싫어한다고. 박준호 씨, 나는 침착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첫째, 그 약 유통기한 반년이나 지났어. 예전에 비상용으로 뒀던 거야. 둘째, 설령 내가 지금 피임 중이라고 한들 그게 뭐 어때서? 내 몸은 내가 결정해. 하지만 엄마가 또 엄마였다. 나는 마침내 폭발했다. 박준우, 당신 30살이야. 단 한 번이라도, 제발 한 번이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순 없어? 전화기 저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내일 사촌 형부 환갑잔치 올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아니, 다음 날 밤 10시가 넘어 내 집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카메라로 보니 술에 취한 준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자 그는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불분명한 발음으로 말했다. 오늘 온 가족이 당신 욕했어. 사촌 누나가 당신 보고 알못 낳는 암탈기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를 소파에 앉혔다. 나 그들이랑 싸웠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내 아내가 최고라고 아예 안 갖는 건 내 뜻이라고 말했어. 그 순간 내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가 가족들 앞에서 나를 감싼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준우 씨, 내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내가 엄마 내보낼게. 돈도 다 받아올게. 그의 말은 휴대폰 벨소리에 끊겼다. 그의 어머니였다. 준우는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준우야, 너 어딜 간 거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온 가족이 너 찾고 있잖아. 그 불효막심한 년 때문에. 사촌 형부 환갑잔치도 내팽개치고 가? 나는 준우의 표정이 치기에서 갈등으로 그리고 마침내 순종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다. 엄마, 저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그는 내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여보, 나 가봐야 해.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셔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가봐. 그는 사면이라도 받은 듯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내일 다시 올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새벽에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합의서를 준비해달라고. 일주일 후 지역본부장 임명 공고가 났다. 내가 되었다. 같은 날 나는 준우를 카페에서 만나
이혼 합의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여보,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준우 씨 사인해.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우리에겐 이제 미래가 없어.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집이랑 차, 다 우리 엄마 명의인데 나는 냉소했다. 변호사님이 다 확인하셨어. 그 아파트는 우리가 결혼 후에 산 거라 공동재산이야. 차는 나 필요 없어. 그는 충격받은 듯 고개를 들었다. 너 변호사 선임했어? 만약 합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고로 말해두는데 나 이미 본사 신설 부서 발령받았어. 다음 달부터 출근해. 뭐라고? 그가 벌떡 일어섰다. 너 서울을 떠난다고? 이 부분은 부산에서 서울 본사 신설 부서로 자연스럽게 수정. 그래, 여기선 난 영원히 주씨 집안 며느리일 뿐이지만 새로운 곳에선 이서연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로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반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떤 균열은 영원히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준우 씨,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당신 어머니 앞에서 영원히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게 아니야. 카페를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이서연 씨, 저 김미숙입니다. 당신과 준우 일, 그리고 제 병에 대해 우리 꼭 얘기해야겠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시어머니가 또 어떤 수를 쓰든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다. 의외로 그녀는 평소 좋아하던 화려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룸을 예약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주춤했다. 시어머니는 훨씬 늙어 보였다. 한때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던 머리는 이제 희끗희끗했고 값비싼 한복 대신 평범한 면 옷을 입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 앞에 놓인 병원 검사 결과지 뭉치였다. 앉아라. 그녀는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목소리는 전례 없이 차분했다. 나는 경계하며 앉아 그녀가 내민 차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시죠?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검사 결과지를 내 앞으로 밀었다. 지난주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내 위에 종양이 있다고 하더구나. 나는 결과지를 펼쳤다. 의학 용어 아래에 악성 의심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를 뼛속까지 미워했지만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연민이 솟아올랐다. 확진은 받으셨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얼마 못 살지도 몰라. 우리 준우, 가정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손을 뺐다. 모든 동정심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역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이었다. 어머님, 정말 편찮으시면 제가 좋은 의사, 선생님 알아봐 드릴게요. 하지만 저와 준우 씨의 일은 이미 결정됐어요. 네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 같은 늙은이가 몇 년이나 더 살겠니? 내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줄 순 없어?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평온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더는 사랑하지도 않아요. 준우 씨와 이혼하는 건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 대신 영원히 어머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갑자기 흥분했다. 내가 걔한테 모든 걸 바쳤어. 걔 아비는 일찍 죽고 나 혼자 온갖 험한 일 다 해가며 걔를 대학까지 보냈어. 이제 걔가 출세했는데 나한테 효도하는 게 당연하잖니. 효도와 우매한 순종은 달라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은 죄책감으로 30년간 그를 올가매셨어요. 이제는 그를 놓아주셔야 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흉측하게 변했다. 그래, 이혼해. 하지만 똑똑히 들어. 집이고 차고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나는 웃었다. 법이 제가 받아야 할 몫을 판단해 줄 거예요. 아, 그리고 나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지난 3년간 어머님의 모든 부당한 요구와 이체 기록,
그리고 준우 씨에게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가르치시는 대화 내용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너 녹음을 해?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나는 USB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만약 합의 이혼으로 끝난다면 이 파일들은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내 뜻을 알아들은 듯했다. 찻집을 나오며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이 증거들은 지난 2년간 내가 남몰래 모아온 것이었다. 원래는 자기 방어 본능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정말로 쓸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임시거처로 돌아와 나는 이사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본사에서는 2주간의 인수인계 시간을 주었다. 새로운 삶이 눈앞에 있었지만 어딘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우였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후 그가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다. 여보, 아니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엄마가 방금 집에 와서 대성통곡하셨어. 네가 협박했다는데 사실이야? 나는 법적인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준우 씨, 우리 이미 합의서에 사인했어. 더는 얽힐 필요 없어.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 엄마가 정말 아프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대. 마음이 한순간 약해졌지만 즉시 경계심이 들었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일 수 있었다. 병원 연락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다른 일은 내 변호사랑 얘기해줘. 전화를 끊고 나는 컴퓨터를 켜서 새로운 업무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되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다. 저는 명덕병원 김 박사입니다. 환자분의 시어머니이신 김미숙 여사께서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추가 확진과 치료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나는 멍해졌다. 왜 저한테 전화를? 비상연락처에 서연 씨 번호를 적으셨습니다. 며느리라고 하시면서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초기 검사 결과로 볼 때 초기 위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병은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시기를 놓치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아팠다. 꾀병이 아니었다. 김 박사님, 제가 아드님께 연락해서 다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갈등에 휩싸였다. 이성적으로는 더 이상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고집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결국 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명덕병원 김 박사님한테서 전화 왔어. 어머님 추가 검사 필요하시대. 초기 위암은 완치율 높으니 시간 끌지 마.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기묘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내게 아무리 상처를 줬어도 나는 끝내 그녀의 생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사흘 후 내가 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을 때 준우가 갑자기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몹시 초췌해 보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분명히 운 모양이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확진 받으셨어. 초기 위암이래.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셔. 나는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럼 수술 날짜 잡아야지. 엄마가 안 하신대.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수술하면 재수 없다고 차라리 한약을 드시겠대.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전형적인 시어머니 스타일이었다. 아픈 것마저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다. 준호 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건 당신이 처음으로 스스로 내려야 할 중대한 결정이야. 어머니는 아프시지만 당신은 성인이잖아. 무엇이 그분을 위한 최선인지 알아야지. 그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나는 그가 거의 가여워졌다. 30살의 남자가 어머니의 병 앞에서 보이는 첫 반응이 여전히 무력감과 의존이라니. 가장 좋은 병원으로 모시고 가. 최고의 의사를 찾아. 나는 간단히 말했다. 어머니가 고집부리시면 이건 당신의 결정이지 어머니의 결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려. 그는 나를 멍하니 쳐다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서연아,
넌 왜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미워하기엔 너무 지쳐서.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증오를 품고 떠나고 싶지 않아.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내가 이번에 엄마 일 잘 처리하면 너 이혼 안 할 수 있을까? 나는 손을 뺐다. 준우 씨, 어떤 일은 놓치면 그걸로 끝이야. 지금은 가서 어머니를 돌봐드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때 그를 깊이 사랑했던 이서연이 영원히 과거에 남았음을 알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나를 위한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최 부장님이 잔을 들고 축사를 했다. 이서연 본부장은 우리 부서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새로운 부서의 행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내 뒤를 쳐다봤다. 나는 돌아섰다. 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준우가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의사가 그러더구나. 네가 닥달해서 내가 검사 받으러 갔다고. 고맙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늙은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내가 예전에 너무 어리석었어. 준우가 다 말해주더구나. 그 녹음 파일들.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준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서연아, 엄마 수술하기로 하셨어.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만 같이 먹어주면 안 될까? 그냥 작별 인사라고 생각하고.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모든 동료가 나를 쳐다봤다. 이성은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늙고 병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또 약해졌다. 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송별회가 끝나고 최 부장님이 나를 붙잡았다. 서연 씨, 정말 괜찮겠어? 밥 한 끼인데요. 뭐.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최 부장님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순종적이었던 이서연은 이미 죽었어요. 이 말을 할 때 나는 미처 몰랐다. 이 한 끼의 식사가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 댁식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농어찜, 탕수육, 시금치나물, 담요. 나와 준우가 결혼한 5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대접이었다. 서연아, 많이 먹어라. 시어머니는 직접 내게 국을 떠주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준우는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으며 이따금 내 반응을 훔쳐봤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이하고 어색했다. 마치 한편의 부조리극 같았다. 어머님도 드세요. 나는 예의 바르게 말했다. 지금 영양 보충하셔야 해요. 내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자 시어머니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그래 알겠다. 그녀는 생선살을 한 점 집어들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입을 막으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나와 준우가 따라가 보니 그녀는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진정되자 나는 수건과 물을 건넸다. 내일 바로 입원하세요. 더 미루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눈빛은 아이처럼 연약했다. 서연아, 네가 나를 미워하니? 너무나 직접적인 질문에 나는 순간 말이 막혔다. 미워했나? 물론 미워했다. 하지만 지금 병들고 약해진 그녀의 모습을 보니 증오는 이미 사라지고 옅은 연민만 남아 있었다. 이젠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어머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우리는 그녀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검사 후 의사는 종양에서 출혈이 시작되었다며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심각하게 말했다. 수술은 이틀 후로 잡혔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수술 동의서에 내가 공동으로 서명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서연이가 보고 문제없다고 해야 내가 마음이 놓인다. 그녀는 준우에게 말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병원에서 간병을 했고 준우는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갔다. 병실에는 나와 시어머니 둘만 남았다. 달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병상에 누운 노인의 얼굴에 부드러운 빛을 입혔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기 협탁에서 뭐 좀 꺼내다 주겠니? 나는 협탁을 열었다. 안에는 붉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그것을 건네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다. 안에서는 맑고 푸른 옥팔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우리 주씨 집안에 3대째 내려오는 팔찌란다. 그녀는 내 손을 끌어당겨 팔찌를 채워주었다. 원래 너랑 준우 결혼할 때 줬어야 하는 건데 차가운 옥팔찌가 내 피부에 닿아 점차 온기를 띠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어머님, 이건 너랑 준우 이혼할 거라는 거 안다. 그녀의 흐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이 팔찌는 너한테 주마.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어. 미안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5년 만이었다. 시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듣는 사과였다. 비록 이렇게 애둘러 표현했지만 어머님, 그런 생각 마시고 수술 준비 잘하세요. 나는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이번에 아프면서 많은 걸 생각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다. 나는 늘 준우가 날 떠날까봐 두려워서 걔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어. 결국 걔의 행복을 망칠 뻔했지. 나는 묵묵히 들었다. 마음속은 5만 가지 감정으로 복잡했다. 만약 내 수술이 잘 끝나면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준우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가볍게 토닥여줄 뿐이었다. 이 질문은 너무 복잡해서 나 자신도 답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수술실 앞에서 나와 준우는 6시간을 꼬박 기다렸다. 그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계속 손만 비볐다. 마침내 수술실 등이 꺼지고 의사가 나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고마워, 고마워. 아직 내 곁에 있어줘서. 그는 내 어깨를 붙잡고 흐느꼈다. 나는 그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나 자신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순간 우리는 이혼을 앞둔 부부가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안위를 함께 걱정하는 평범한 두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마취해서 덜 깬 채 병실로 옮겨졌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했다. 의사는 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되었고 예후가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 후 일주일간 나는 본사 발령을 미루고 매일 병원과 회사를 오갔다. 시어머니는 잘 회복했지만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전에 없이 온순해져서 의료진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다. 더는 독선적이고 거만했던 옛날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준우가 내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서연아, 이거 엄마가 너한테 전해주라고 하셨어. 안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증여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신혼집을 정식으로 나와 준우의 공동명의로 이전한 것이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어.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동안 가져가셨던 돈도 천천히 다 갚으시겠대. 나는 서류를 뒤적이며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감정을 느꼈다. 한때 돈에 목숨 걸고 온갖 계산을 하던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스스로 재산을 돌려주다니. 어머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준우가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우리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는 그의 붉어진 눈을 보며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 시절은 마치 전생처럼 아득했지만 기억 깊은 곳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준우 씨, 나 시간이 필요해. 나는 마침내 말했다.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았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요하지 않았다. 알아.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존중할게. 다음 날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기색이 많이 좋아져서 혼자 천천히 죽을 드시고 있었다. 어머님, 지금 진명에 이전하시면 안 돼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어머님 노후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녀는 숟가락을 놓고 웃었다. 나 늙어서 집이 뭐 그리 많이 필요하겠니? 그리고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나를 쳐다봤다. 그건 원래 너희 것이었어. 하지만 서연아,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내 평생 가장 후회되는 건
효도라는 이름으로 준우를 올가매고 너에게 상처를 준 일이야.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이제야 알겠다. 진정한 모성애는 소유가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 큰 병이 바꾼 것은 시어머니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본사일은 어떻게 됐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네가 가기로 결정했다면 난 널 지지한다. 준우가 너 따라가고 싶어 해도 난 지지할 거야.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이것은 내가 알던 그 시어머니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물론 그녀는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네가 서울에 남아준다면 더 기쁘겠지만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뼛속까지는 여전히 그 계산 빠른 사업가였지만 그 방식이 부드러워졌을 뿐이었다. 병원을 나설 때 나는 본사신임 총괄 이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였다. 나는 병원복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내 앞에 놓인 것은 더 이상 도망의 선택지가 아니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이었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 서울에 남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이번에는 누구의 강요도 없었다. 오직 내 마음의 소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갈림길에 서서 나는 심호흡을 하고 결정을 내렸다. 1년 후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다. 나는 차를 몰아 그녀를 집으로 모셨다. 준우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시어머니의 기색은 많이 좋아졌지만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부드러운 양모 모자를 사드렸다. 어머 예쁘다. 그녀는 차창에 얼굴을 비춰보며 드물게 나를 칭찬했다. 역시 우리 서연이 안목은 알아줘야 해.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안방이 새롭게 꾸며진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의 물건들은 볕이 잘 드는 작은 방으로 정갈하게 옮겨져 있었고 그 과시적이었던 자개장은 그녀의 척추에 맞는 의료용 침대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의아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엄마, 안방은 예전에 아빠랑 쓰시던 모습 그대로예요. 저희가 손대지 않았어요. 준우가 조용히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의료용 침대 난간을 쓰다듬었다. 너희 둘이 상의한 거니?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침대는 준우 씨가 알아봤고 재활치료사 선생님은 제가 연락드렸어요. 내일 오셔서 어머님 뵙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나와 준우는 어쩔 줄 모르고 곁에 서 있었다. 그렇게 강했던 시어머니가 이토록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엄마, 놀라지 마세요. 준우가 서투르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기뻐서 그래. 내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됐구나. 이제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구나. 이 말은 마치 열쇠처럼 굳게 닫혔던 어떤 문을 여는 것 같았다. 준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눈시울이 천천히 붉어졌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드물게 함께 앉아 단출한 저녁 식사를 했다. 시어머니는 많이 드시진 못했지만 기운은 좋아 보였다. 심지어 내일에 대해서도 물었다. 새로운 부서 일은 어떠니? 계속 다닐 거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와 준우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 질문은 우리 사이에 매달려 누구도 감히 먼저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놓고 말했다. 2주 연기했지만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는 일이죠. 식탁에는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았다가 준우를 보았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다. 준우야, 가서 내 침대 머리맡에 있는 상자 좀 가져오너라. 준우가 낡은 쇠 상자를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그녀와 어린 남자아이가 낡은 단칸방 앞에 서 있었다. 이건 준우가 6살 때 우리가 네 할아버지 댁에서 막 나왔을 때야. 시어머니는 사진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내 아비가 막 떠나고 우린 아무것도 없었지. 난 내 아들에게 최고의 삶을 주겠다고 맹세했어. 그녀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최고의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믿음이었어.
서연아,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네가 그곳으로 가고 싶으면 가. 우리 때문에 네 앞길 막지 마라. 준우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엄마, 조용히 해. 시어머니는 드물게 그를 꾸짖었다. 지난 세월 네가 내 말만 너무 잘 들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녀는 다시 나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널 지지한다. 이건 내가 너에게 진 빚이야. 나는 눈앞에 한때 천하무적이었던 이 노부인이 이제는 진심 어린 뉘우침으로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속 가장 단단했던 부분마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볼게요. 그날 밤 준우가 내 임시 거처의 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전례 없이 단호했다. 서연아, 네가 믿든 안 믿든 난 이 시간 동안 많은 걸 생각했어. 그는 내게 서류를 건넸다. 이건 내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재산 합의서야. 우리의 모든 공동 재산을 명확하게 정리했어. 엄마가 돌려주신 돈까지 전부. 나는 서류를 펼쳤다. 모든 재산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심지어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소액 투자까지도. 그리고 그는 심호흡을 했다. 만약 네가 새로운 곳으로 가기로 결정한다면 나도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그 회사 마케팅 부서에 마침 자리가 났다고 하더군.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맑았다. 물론 네가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전제하에. 나는 준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어머니나 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머님은 이제 막 태어나셨는데 엄마가 지지해 주셨어. 그는 웃었다. 30 넘은 아들은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눈앞에 준우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고 어깨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척추가 생긴 것 같았다. 준우 씨,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대답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는 조용히 내 말을 끊었다. 난 그냥 너에게 말하고 싶었어. 난 변할 의지가 있고 변하고 있다고.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존중할게. 그가 떠난 후 나는 창가에 서서 밤새 눈 내리는 것을 보았다. 기억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연애 시절 그의 햇살 같던 미소, 결혼 후 점차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졌던 모습, 그리고 지금의 각성까지.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것일까? 아니면 이제 막 진정한 결혼을 시작한 것일까?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복진을 받으러 갔다. 의사는 회복이 잘 되고 있지만 정기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약을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다. 준우 아비 병으로 죽은 게 아니야. 나는 멍해졌다. 자살했어. 시어머니의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었다. 내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그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 난 준우도 그 아비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걔를 통제했던 거야.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내가 또 너희 결혼을 망칠 뻔했구나. 나는 이 떨리는 노부인을 꼭 껴안았다. 마음속 마지막 원망 한 조각마저 사라졌다. 시어머니의 독선 뒤에는 이토록 깊은 두려움과 후회가 숨어 있었다.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보세요. 준우 씨, 어머님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어린 눈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야 정말 남자다워졌구나. 집으로 가는 길에 회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서울 본사의 특별 프로젝트 부서가 신설되는데 내가 총괄 본부장직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물론 이미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는 덧붙였다. 나는 차창 박설경을 바라보며 문득 운명의 섭리를 깨달았다. 운명은 내게 도망칠 기회도 화해할 가능성도 함께 주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해방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울 본부장직 맡겠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서울에 남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거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마치 수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나와 은빛으로 뒤덮인 도시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61번째 생신을 축하했다. 이번 잔치는 집에서 열렸다. 나는 직접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었다. 작년의 사치스러움과는 달리 올해는 가까운 가족들만 모였다. 우리 부모님도 시골에서 올라오셨다. 사부인, 안색이 정말 좋으세요.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두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1년 전 우리 부부의 위기 때문에 서로 껄끄러워했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준우는 부엌에서 내 일을 돕고 있었다. 동작이 제법 익숙했다. 지난 1년간 그는 요리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주도적으로 맡았다. 더 기쁜 것은 회사에서의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져 지난달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여보, 이 국간 좀 봐봐. 그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내 입가에 가져다 댔다. 눈빛이 다정했다. 나는 맛을 보았다. 딱 좋네. 자연스럽게 나는 발꿈치를 들어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친밀함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준우가 나가보니 케이크 배달원이었다. 나는 특별히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밤 케이크를 주문했다. 위에는 초콜릿으로 사랑하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 서연이 이제 속이 어찌나 깊은지.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그 모진 짓을 했는데 어머니 지난 일은 꺼내지 마세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자, 소원 비시고 촛불 끄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경건하게 소원을 빈 후 한 번에 촛불을 껐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화목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나를 조용히 침실로 불렀다. 그녀는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거.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금액은 놀랍게도 30,000원이었다. 작년 환갑 잔치 비용. 시어머니가 미안한 듯 말했다. 이게 맞는 거지.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어머님, 이건 받아도. 그녀는 내 손을 눌렀다. 내가 이번에 아프고 나니 알겠더라.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가족이 화목한 게 최고지.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네가 준우보다 더 많이 버는데 내가 네 돈을 어떻게 쓰겠니?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뼛속까지는 여전히 그 꼼꼼한 사업가였지만 돈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을 뿐이었다. 어머님, 이 돈은 우리 다 같이 가족 여행 가는데 써요. 나는 수표를 그녀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어머님 계속 제주도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서연아, 너 정말 나 안 미워하니? 나는 그녀를 가볍게 안았다. 오래전에 다 잊었어요.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화해는 과거의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겪은 후에도 여전히 서로의 빛을 보기로 선택하는 것이었다. 밤에 손님들을 모두 배웅하고 나와 준우는 발코니에 기대어 별을 보았다.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따뜻하고 든든했다. 여보, 그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 엄마가 나한테 그러시더라. 이제 옛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으시다고. 왜요? 잘 지내고 계시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셔. 준우가 웃었다. 그리고 옛날 이웃들이 보고 싶으시다고.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솟아올랐다. 시어머니의 놓아줌은 그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아, 맞다. 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원래 우리 결혼기념일에 주려고 했는데 상자 안에는 섬세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별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자 그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다시 청혼하는 거야. 이서연 씨,
저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엄마 때문도 아니고, 습관 때문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순간의 청혼은 7년 전 그 어떤 청혼보다도 내 마음을 울렸다. 우리는 알았다. 이 모든 풍파를 겪고도 다시 함께하기로 선택한 것은 책임이나 타협이 아니라 맑고 단단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럴게. 나는 왼손을 내밀었다. 그가 원래 있던 결혼 반지 옆에 이 새로운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는 일어나 나에게 깊이 입을 맞췄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별빛은 찬란했다. 우리의 그림자가 발코니에서 하나로 녹아들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침대에 쏟아졌다. 나는 눈을 떴다. 준우는 이미 깨어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잘 잤어, 여보? 그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오늘 계획은 뭐야? 나는 기지개를 켰다. 오전에는 회사 가서 회의하고 오후에는 어머님 모시고 한의원 가야지. 나는 웃으며 덧붙였다. 이제 어머님, 내 말은 아주 잘 들으시거든. 그야 네가 지금 엄마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며느리니까. 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제도 왕 이모님한테 그렇게 자랑하시더라. 우리 며느리는 본부장인데 능력도 있고 효녀라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한때 나를 그토록 못살게 굴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일어나 씻을 때 나는 무심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밝고 단단했다. 지난 1년의 경험은 내게 흔적을 남겼지만 전례 없는 힘을 부여하기도 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서연아, 내가 제비집 수프 끓여놨다. 저녁에 와서 먹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네, 어머님, 저녁에 뵐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서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 그렇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우리. 이번에는 더 이상 억울함을 참지도 분을 사귀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진실한 관계만이 있을 뿐.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정이 있어야 할 진짜 모습이었다.